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학년. 2학년. 3학년은 없죠? 네. 네. 저는 한장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입니다. 여러분 다 법조인이 꿈이어서 온 거예요? 진짜 일지방 법조인이다. 처음으로. 일지방 법조인.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지방이에요? 네. 삼지방도 있어요? 이게 뭐 지망 순서가 있나? 그냥 관심 있는 거? 그러면 법조인이 진짜 되고 싶은 거죠? 우리 학생? 네. 법조인 되고 싶다. 어떤 법조인 되고 싶어요? 직업을 두고 있어요. 네, 법조인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가 어떤 거 하는 건지 알겠네요. 많이 잘은 몰라요? 네, 잘은 몰라요. 오늘 그 법조인이 되는 게,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우연찮게 제가 프로그램과 접촉이 돼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게 됐고, 저는 변호사여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판사가 꿈이다? 판사, 네. 검사가 꿈이다. 여기 검은 옷 입은 뒤에 검사. 괜찮아요. 네, 왜 부러워해? 왜? 우리 검은 옷 입은 사람, 저기 학생도 친구도 손들었는데 어떤 법조인이 꿈이에요? 저는 법률사건. 사무원? 사무원. 그래요, 좋아요. 사무직, 좋아요.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는데 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뭐 시간도 그렇고 오늘 또 저는 어쨌든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름은 한장원이고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네, 서울 가서,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2010년에 사법시험이라고 들어본 사람? 사법고시, 옛날, 이제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사법고시를 2010년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뭐 이런 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개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두 개, 형사 사건 하나, 민사 사건 하나,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이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법조인이 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진로 특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재밌는 케이스가 있구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구나,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네. 법조인은 특히 이제 사법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법 말고 우리 뭐 사법부 말고 또 뭐 있지? 네. 행정부, 입법부 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입법도. 근데 입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사법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는데 판사가 있고, 판사 직렬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뭐 헌법재판소 들어봤죠? 네. 최근에 가장 인상 깊은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뭐? 영화. 여호와의 증인. 네. 사건. 이 정도면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 그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렇지. 네. 헌법재판소가 가장 유명해진 사건 중에 하나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명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대통령도 날려버릴 수 있다는 탄핵 사건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어요. 뭐 이제 사무원도 물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조직들을 하려면 여러 서포트 해주는 이제 사무원들도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에 사건을 두 개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형사 사건이에요. 형사가 뭔가요? 우리 검사님. 형사가 뭡니까? 뒤에 계신 검사님. 네. 형사 사건의 형사가 어떤 거예요?
누가 그랬지? 네, 형. 형벌을 주시는 맞아요. 네. 형벌을 주는 거. 그걸 이제 형사라고 부르는데요. 네. 죄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판단을 해서 적절한 형을 주는 거. 그걸 이제 형사 과정이라고 형사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리려는 거는 형사 사건이에요. 근데 조금 여러분 어리고 여학생들도 있긴 한데 조금 예민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변호사가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여러분한테 소개하기에 쉽고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케이스여서 조금 성범죄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피고인이 뭐냐면은 검사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검사 반대편에 앉아서 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람이야. 검사가 저 사람 죄 저질렀습니다라고 기소한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 내가 내가 변호해주는 의뢰인인데 피고인은 2016년 8월 3일 야간에 20시 30 저때 여름이긴 하지만 저 정도면 이제 어둑어둑할 때예요. 어두울 때 땡땡 군부대 영내 생활관앞 도로에서 엄마인 홍땡땡하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안땡땡 빨간색으로 12세라고 되죠. 1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서 이렇게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그래서 추행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구속돼 있다고 이 피고인의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가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사건 처리해주세요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만나게 됐어요. 자, 사안을 보면 지도를 보면 좀 지도라기보다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그려봤는데 자, 자, 허접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저 표창 보라색이 제 의뢰인이에요. 피고인이고 저 표창 이게 보안관 표시 같은 초록색 저기가 피해자하고 피해자 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피고인은 일병이에요. 일병. 군대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 갈 텐데 일병이면은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이에요. 아니, 엄청나게 낮은 계급이죠. 엄청나게 낮은 계급이고 군대 내에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야.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군인 가족도 있어요. 군인 가족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군대 내에 이렇게 BOQ 그런 것도 있고 BOQ는 이제 독신자 숙소이긴 한데 어쨌든 군대 관사 같은 거 그런 데에는 군대 가족들도 살곤 해요. 사는데 이건 뭐냐면은 피해자는 이 부대의 실질적인 탑2 역할을 맡고 있었던 중령의 딸이야. 중령의 딸이고 엄마는 그럼 엄마는 중령의 아내겠지. 중령의 아내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산책 좀 부대 내에서 산책하자고 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이 엄마 자전거에 바퀴가 조금 빠져 있었어. 바퀴가 빠져 있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펌프를 찾고 있었어요. 펌프를 찾고 있었는데 잘 못 찾겠는 거야. 근데 가다가 이 피고인을 만나가지고 걔한테 이 근처에 펌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헤어졌어. 엄청 짧게 대화를 했겠죠. 몇 마디 안 했겠지. 엄마랑 이 애랑 이 피고인이랑 그냥 그 정도 대화하고 알겠다라고 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저 두 모녀가 화살표 방향으로 저렇게 자전거를 그냥 타고 쌩쌩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슬렁어슬렁 진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쭉 가는데 이 피고인이 갑자기 흑심을 품고는 달려가서 이 피해자인 딸을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을 했다. 이런 사안이에요. 왜 때려? 왜 때려? 자, 일단 이 지도를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잘 보세요. 가로등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네, 잘 보시고 저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첫 번째 법문은 뭐냐면 자백하냐 부인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백하냐 부인하냐. 그래서 가서 의뢰인을 만나면 물어봐. 너 이거 인정하니?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양형, 그러니까 형을 적게 받는 식으로 가르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본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국선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뭐 피고인 때리면서 뭐, 야, 인정해, 자백해, 뭐 이런 자백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도 영화 보면 있어. 우스개 소리, 아무튼 우습게 좀 희화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자백을 하면은 편해. 아주 편해. 누구나 다 편해. 판사도 편하고, 변호사도 편하고, 재판 한 번만 하거든요, 자백을. 한 번, 좀, 통상적으로 한 번만 하고, 양형 증인을 한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끝나. 또 간이 공판 절차라는 것이 적용되고 막 해가지고, 편해요. 근데 부인을 하게 되면은, 다퉈야 돼. 증인도 부르고, 피해자도 부르고, 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막 다 하면서 복잡해져. 그래서, 부인을 하게 되면은, 부인이라는 거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을 하게 되면은 재판장한테 판사가 보기에 인상이 안 좋아요. 인상이 얘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형을 세게 줄 수 있어. 부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나는 너무 억울해.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다퉈서 끝까지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하는 게 맞는 거고, 뭔가 좀 변호사가 보기에도 얘가 부인하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고 내가 보기에도 좀 잘못한 것 같고 하면은 그걸 잘 설득을 해서 자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변호사 역할인데, 어쨌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자마자 가서 물어봤어요. 자백하냐고. 자백하면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모두 인정한다. 내가 그렇게 한 게 맞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완전 뒤죽어가지고 구속돼 있으니까. 여러분 구속되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자유를 지금 자유 구속받는 느낌 들어요? 공부하면은 구속받는 느낌 들어요? 이런 개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완전 진짜 엄청나게 풀이 죽은 상태로 하는 말이 인정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나는 편해. 엄청 편해. 변호사 입장에서는. 얘 깜빡 얘가 가잖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 난 편해.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 법원에서 이건 군대 사건이니까 군 법원에다가 군사법원에다가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니까 반성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이어서 이제 장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형을 세게 받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래 어떤 직업을 취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떤 점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면 돼요. 끝나. 서면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 써서 내고 하면 끝나.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거에 맞는 처벌을 받겠죠. 검사가 공소 제기한 죄에 맞는 그 형을 받고 나오겠지.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이 사건은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강제추행과 관련된 행위는 똑같아. 행위는 강제추행이라는 행위를 놓고 이거를 이렇게 처벌하겠다 저렇게 처벌하겠다 하는 식으로 세 개의 별개의 다른 법률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보통 성폭법이다라고 하는 그 법률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13세 미만, 이거 만 나이냐,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런 벌금.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 세 글자로 하면 그렇지,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아청법 엄청 유명하지. 아청법에 보면 19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어떤 벌금. 그 다음에 형법에 보면은 이게 19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써져 있진 않아요. 이거 내가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온 건데, 어쨌든 19세 이상인 사람을 강제추행할 때는 형법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또는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렇진 않은데 그냥 확률상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폭법이 적용되면 똑같은 사안이라도 성폭법이 적용되면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아청법이 적용되면은 집행유예 뭔지 알아요? 집행유예, 우리 판사님 집행유예. 그 형을 때린 기간 동안 이렇게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는 판사님, 예, 잘 알고 있고, 근데 가중처벌은 아니고 기존의 그거를 이렇게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기존의 그 선고한 형을 그대로 살게 하는 그게 이제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형법이 적용되면은 벌금까지 물어볼 수 있어. 벌금하고 집행유예, 실형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다. 실형 선고 받으면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실형 선고 오늘 내가 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오늘 선고일인데 운전하고 싶어하면 법원에 가요. 나는 선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 무죄를 생각했든 벌금을 생각했든 집행유예를 생각했든 어쨌든 나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 운전하고 딱 주차를 하고 가서 했는데 갑자기 판사가 법정 구속. 내가 판결 선고할 때 구속하는 거 법정 구속이라고 해요. 법정 구속하면 갑자기 교도관들이 달려와가지고 손 어떻게 잡아요. 수갑차고 끌고 들어가거든. 그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그때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진짜 지린다 그러지. 거의 그 정도 수준.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교도소의 이게 냄새가 있어. 교도소의 냄새가. 이제 견학을 가봤거든. 사법시험을 붙으면은 사법연수생 때 교도소 견학 한 번씩 가요. 가서 보면 그게 있어. 여기는 정말 하루도 와서는 안 되겠다. 전 딸이 셋이 있어요. 딸이 셋이 있는데 교도소에 그 의뢰인들 접견 갔다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내 딸이 진짜 아무렇게나 커도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커도 상관없어. 여기만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진짜 들 정도예요. 진짜. 엄청나게 큰 불이익. 이제 또 집행유예하고 벌금하고도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업에 취직한 상황인데 집행유예 선고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연 퇴직. 자동. 그래서 집행유예하고 벌금하고도 엄청나게 또 차이나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법률을 적용을 받느냐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보면 몇 살이래요? 12세. 그래서 군 검사는 얘를 성폭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어. 얘는 성폭법 적용해서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유죄 인정되면은 실형 살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얘가 의뢰인이 자백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 그냥 재판부에 가서 자백한답니다. 이러면은 얘는 성폭법 적용을 받아서 낮은 수준의 실형을 선고받겠지. 그러면은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몇 시? 8시. 야간이에요. 자, 가로등의 위치와 사람들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만일에 이 피고인이면은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일까, 잘 안 보일까? 안 보이죠. 왜죠? 그렇죠. 가로등이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지. 자, 이 사람들, 피고인은 누구랑 얘기했어요? 엄마. 두 사람은 자전거에 타고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 이런 사정들이 있어요. 당신은 야만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날씨가 약간 비가 와서 우중충했어. 피해자는 156.8cm에 46.4kg. 이 정도면은 성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56.8. 이 정도면 성인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키야.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작은 성인도 많잖아. 그리고 피해자는 더더군다나 자전거에 타고 있었어. 그러면 키를 중간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면이야.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어요. 대화는 엄마랑만 했어.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자, 여러분 지금 한 20분 정도 저랑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 몇 살인지 알겠어요? 36이요. 36. 또 40이요. 뭐 웃겨. 바뀐가 봐. 또 애가 제일 싫어. 애가 셋. 참고로 저는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첫째가 38이요. 첫째는 뭐 힌트를 주면 안 되지. 얼굴만 보면 알죠. 38. 또 50. 자, 대강 나이가 보이긴 보이나. 전 38이에요. 근데 이렇게 밝잖아. 여러분한테 제 목소리 다 들려줬고 이렇게 대면했는데도 사실은 딱 찍어서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 내가 몇 살인지 딱 맞추기는 어려워. 틀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 내가 틀렸으면 내 말이 더 맞았을 텐데. 아무튼 맞추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대화도 안 했어. 키도 잘 몰라. 얼굴도 안 보여. 헬멧도 써 있었거든요. 헬멧도 써 있었고, 뭐 비도 오고 이런 상황에서 얘 나이를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 제일 위에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형사 처벌을 하려면은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은 이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하자면은, 자, 이 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구성 요건 요소, 이 죄의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인식. 그게 뭐냐면은 13세 미만인 사람이다. 이건 이제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13세 미만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피고인 입장에서 얘가 13세 미만인 걸 인식해요. 그래야 저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청법이면 19세 미만인 걸 인식을 해야 돼. 그래야 저걸 적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주장은 뭐였냐면은, 자, 얘는 이런 아까 말한 이런 점거, 야간이고 목소리도 못 들었고 초면이고 키도 뭐 충분히 컸는데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었고 옷도 뭐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튼 피해자는 만 12세인 중학생이었어요. 만 12세면 14살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14살 중학생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13세 저 성폭법 적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정도의 외관을 가진 사람은 성인 중에도 있다. 성인 중에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아청법도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9세 미만인 점도 얘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형법을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벌금 내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했어. 그래서 재판이 길어졌어요. 네, 나는 편한 길을 버리고 내 편한 길을 버리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점을 찾아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재판이 막 길어져. 그 피해자 사진 같은 것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저 검찰에서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뭐 얘가 누가 보기에는 몇 살인 거 같고 누가 보기에는 몇 살인 거 그런 것도 보고 막 어떻게 보고 막 그런 과정들을 몇 번을 재판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자 이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자 성폭법 13세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무죄가 선고가 됐고 아청법의 적용이 돼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의뢰인 아버지한테 저는 항소를 좀 합시다. 항소를 해서 다퉈봅시다라고 했는데 의뢰인은 실형만 안 산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또 그때 검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만일에 피고인이 항소하면은 검찰에서도 항소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의뢰인 쪽에서는 항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은 어쨌든 만족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어쨌든 성폭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많죠. 만일에 자백했다고 해서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그냥 얘는 어떻게 말하면 시정 살고 나중에 그 인생이 상당히 많이 변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민사 사건인데 잠시만요. 카메라 좀 끌고 갈게요. 잠깐만요.